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안녕하세요, 허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작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공 작가님이 책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 어색해라. 제가 오늘 도입부를 쓰면서 이게 또 막상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이게. 그럼 어떤 주제인가요? 편집하실 거죠? 아이, 제가 쓰려고 해요. 진짜요? 네. 많이 어색해 하시니까 제가 도입부를 계속 써야 되나요? 그래도 호피디님만의 도입부 찾기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주제를 알려주세요. 오늘은 라돈과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를 20세기 기술의 문화사라는 책과 관련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원래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거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뉴스에서 침대 관련된 라돈 이야기를 보면서는 도대체 침대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길래 그런 것인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라돈에 대해서 좀 찾아봤고요. 그런 과정에서 흥미로운 책도 발견해서 책에 나온 방사능 관련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과학 이야기라. 저희 둘 다 문과 전공이라서 좀 어려웠을 텐데,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용어도 좀 어렵고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내용을 비전공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 만큼 많은 분들께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라돈과 방사능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오늘의 목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라돈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라돈이 뭔가요? 토양이나 암석 등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이나 토륨이 붕괴하면서 라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이 라듐이 붕괴할 때 생성되는 기체 형태의 방사성 가스가 라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돈가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가스면 냄새나 색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통 가스가 새면은 왜 냄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라돈가스는 색도 맛도 냄새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눈으로 봐서나 냄새로는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라돈이 있는지 알아볼 때는 측정기 수치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는데 수치가 딱 나오면 무섭고 그런 거죠. 그러게요. 근데 이게 어쨌든 방사능 물질인 건데 왜 우리 생활에서 자꾸만 지금 언급이 되는 걸까요? 라돈가스가 흙이나 암석에 있는 방사성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디서나 사실 라돈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85% 이상이 지각, 그러니까 땅에서 방출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땅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자재나 상수도 취사용 천연 가스 같은 데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실내로 들어오면서 우리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라돈이 자연적으로 땅에서도 나온다는 뉴스 기사가 또 보도되기도 했었죠. 네, 땅에서 나오는 라돈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밖이 위험하고 집안이 오히려 안전한 건가요?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어요. 라돈가스를 발생시키는 건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같은 건축 자재 중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환기를 안 한 건물 안은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가스도 있고요.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라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두 축적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 농도가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 그게 더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하는 실내가 좀 더 라돈가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침대 문제 말이에요. 건축 자재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땅에서 나오는 라돈을 직접 흡수를 한다고 보기도 이제 힘든 건데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라돈이 흙이나 암석에 있는 우라늄 같은 물질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침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을 발생시킨다라는 명분으로 히토류 원석을 곱게 간 파우더를 그 안에 썼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 원석에 토륨이나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히토류나 토륨에 있는 그 우라늄을 분리하는 처리를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하지 못해서 결국 방사능이 오염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제품은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골라 쓰는 건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물질이 들어있었다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상품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 아세요? 어, 지금은 방사능 물질이 해롭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알려지면서 수거되고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그 물질에 노출되지 않게 애를 쓰지만 예전에는 심지어 방사능이 몸에 활력을 준다고 생각해서요. 그 물질이 함유된 상품을 높은 가격에 사서 복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옛날에 진짜 그랬다면서요. 방사능 물질을 사서 일부러 먹고 그랬다고.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조사하다가 발견한 20세기 기술의 문화사라는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20세기 주요 기술들에 대한 연구 흐름이랑 그 기술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느끼던 바를 흥미롭게 잘 다루고 있어요. 이 책에서 본 이야기 좀 더 해드릴까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다른 책들도 좀 보셨을 텐데 이 책이 가진 특징이나 장점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느낀 장점은요. 우선 다른 기술을 다룬 책들을 보면 기술을 이제 생산한 사람들 혹은 그 주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런 기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리고 사회에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지만 주로 서술하곤 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용어도 어렵고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류의 책들이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근데 이 책은 기술의 발명이나 혁신, 확산 이런 거에도 주목하지만 기술의 수용자 혹은 소비자, 이 사람들이 실제 경험하고 느끼는 모습도 그려내고자 했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어요. 그래서 방사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연구되었고 이렇게 나왔다 하고 끝이 아니라 이 시기에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이러한 기대를,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라는 걸 문화적 현상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줘서 흥미있게 당시를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점 제일 좋았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와 함께 기술에 대해 당시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보면 지금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라돈과 방사능에 대한 자료를 보는 중에 가장 재미있게 봤고요. 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20세기 기술의 문화사예요. 방사능만 다룰 것 같진 않은데 20세기 기술이란 또 어떤 게 소개되어 있나요? 네, 혁피디님 눈치 백단이세요. 아, 네. 네, 20세기 기술에는 당연히 방사능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방사능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20세기 기술이 어떤 게 있는지 살짝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핵.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핵기술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방사능이 활용돼서 기술로 발전을 했고요. 원자폭탄이 특히 상징적인 핵기술을 보여줍니다. 또한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핵 준비 경쟁, 또한 원자폭탄보다 강한 수소폭탄 개발, 이런 게 주요 이슈였다고 합니다. 1950년대는 핵기술의 시대였다. 네,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우주 경쟁에 돌입하는 우주의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 및 컴퓨터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다 1970년대가 되면 생명공학이나 나노기술 같은 상업적 기술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우주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이요. 네, 핵과 우주, 인공지능 및 생명공학, 이 기술들이 20세기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술들이고요.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죠. 앞에서 라돈이라는 방사능 물질 이야기했잖아요. 그와 관련된 거 바로 첫 부분, 핵기술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핵기술이라면 요새는 부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핵무기, 원전사고, 라돈 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이런 게 지금 먼저 떠올라서 미래를 위한 기술로는 좀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를 해왔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기대와 우려가 있었는지 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방사능 연구의 시작은 어땠나요? 네, 방사능은 19세기 말에 유럽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19세기면 1800년대를 의미하고요. 1800년대 이제 말에 시작이 됩니다. 1895년에 독일 물리학자였던 렌트겐이 X선, 즉 물체를 뚫고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선이죠. 이걸 발견을 하면서 연구가 촉발되었다고 합니다. 렌트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X선은 병원에서 자주 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앙리 베크렐이란 사람이 렌트겐이 찾았던 선과 비슷한 선을 찾으려다 우라늄의 방사선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2년 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이 이 연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위인전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저 독후감 썼던 기억도 나거든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혹시 퀴리 부인? 맞아요. 퀴리 부인입니다. 1898년에 프랑스의 피에르 퀴리와 마리 퀴리가 우라늄보다 수백 배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플루늄과 라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라듐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사선원으로서 방사능 연구에 강력한 수단이 돼서 매우 주목받았다고 해요. 이 라듐의 발견으로 퀴리는 대중적 유명 인사가 되어서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요. 그 책에 보면 잡지 사진이 나와 있는데 막 연구실 사진까지 나와 있어요. 당시 정말 핫한 셀럽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유명하기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퀴리 부인은 노벨상도 2개나 받았습니다. 네, 우리에게 유명한 퀴리 부인이 발견한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알아보고 있는 라돈과 관련된 라듐이었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방사능 연구는 또 어떻게 이어지나요? 1899년에 영국의 어니스트 러더퍼드란 사람이 우라늄 방사선이 하나하나가 아님을 발견을 해서 알파선, 베타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나중에 이건 헬륨 원자핵과 전자의 흐름으로 밝혀지고요. 전자기파 일종인 감마선이 덧붙여져서 오늘날 쓰인다고 하고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거 복잡해지네요. 그죠? 근데 이 러더퍼드가 다른 캐나다 학자와 함께 4년 뒤에 토륨 방사선을 연구하다가 토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방사선을 뿜으면서 동위원소로 바뀐다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적으로 방사선을 뿜는 원소들이 다른 원소로 변환되면서 결국 안정적인 원소인 납에 이르는 방사성 붕괴사슬을 또 규명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방사능에 대한 연구가 이미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방사능이 연구되고 그 연구자가 유명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사람들이 이 물질에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에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감과 우려를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이 방사능은 특정 물질들이 에너지를 계속 뿜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에 볼 때 기존에 알고 있던 물리 법칙을 깨는 거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히 원자 속에 있는 에너지 원천, 계속 에너지를 뿜으니까요. 이거에 대해 흥미를 갖고 유토피아적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유토피아적 기대라. 당시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나요? 그 당시 사람들이 원자 속 에너지 원천에 흥미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방사능 원자 내부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계속 쓸 수 있다면?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상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맥주병 하나 분량의 우라늄으로 대양 여객선이 런던에서 시드니까지 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다고 하고요. 아니면 작은 마을 우체국 정도 건물에서 미국 전체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공공연하게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땐 정말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네요. 그럼 우려했던 점은 또 뭐가 있나요? 우려는 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무래도 최신 기술들이 군사적 필요성에서 개발되는 측면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것 같고요. 당시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한 폭탄이 나올 수 있다. 무시무시한 과학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가 개발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당시의 대표적인 디스토피아적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군사적인 측면 이외에는 또 방사능에 대한 또 다른 인식이 또 있었나요? 그럼요. 오늘 우리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부분인데요. 바로 방사능이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시의 시각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둘 다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요. 당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핑크빛, 유토피아적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방사능을 암 치료에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방사능이 생명에 활력을 넣을 수 있다는 믿음. 이 2가지였습니다. 방사능을 암 치료에 이용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방사능이 생명에 활력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나요? 네, 맞아요. 저도 제일 인상적으로 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당시의 방사능이 생명에 활력을 넣는다고 생각해서 미국에서는 라듐 함유 강장제, 라디토르라는 제품이 실제 시판이 되었고요. 굉장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아, 방사능 강장제라. 그럼 지금 박땡스나 비타땡땡 같은 것처럼 마신 거잖아요. 네, 방사능을. 맞아요. 네. 마시는 홍삼식품이나 뭐 박땡스 같은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비싸도 방사능을 마신 거예요. 활력을 얻으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몰랐죠. 아, 예, 안타까움이 참 몰려오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럼 그때 사람들은 방사능의 위험을 어떻게 알아가기 시작했나요? 그 이온화된 방사선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실제 방사능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우선 방사능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여러 백혈병에 걸렸고요. 특히 1920년대 중반의 미국에서의 사건들이 주목을 받게 돼요.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방사능 강장제 라디토르를 장기적으로 마셨던 피츠버그의 사업가가 사망하게 되면서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아, 결국 죽었군요. 그 사람은. 몸에 좋은 줄 알고 비싸도 사 먹었을 텐데. 그죠? 근데 너무 마음 아픈 케이스는 또 있어요. 그 사업가의 사망과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 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시계에 야광 표시용으로 라듐 물질을 썼대요. 그래서 그 라듐을 시계에다가 붓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공장의 젊은 여성 채색공들이 라듐걸이라고 이제 그때 불렸었는데요. 이 라듐걸들이 희귀암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병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죠. 특히 이 채색공들은 구강암이나 설암 같은 희귀암들에 걸리게 되었다는데요. 왜 그랬을지 혹시 맞춰보실래요? 이게 붓으로 칠하는 건데 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구강암이나 설암에 걸렸을까요? 그 구강암이나 설암이면 이게 입안에 이제 발병하는 건데, 붓으로 칠하면 라돈 가스를 마신 거 아닌가요? 근데 가스를 마신 거면 또 기관지 쪽에 문제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좋은 추리예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직접 이 채색공들이 라듐을 섭취하게 되었던 사실이 있어요. 먹었나요, 그거를? 네,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인데요. 시계에 라듐을 칠하는 그 붓 끝을 뾰족하게 만들려고 혀에다가 이렇게 뾰족하게 아, 문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 관행이 있다 보니까 라듐 용액을 정말 혀에다 바르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그게 결국 구강암이나 설암을 발병하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건 진짜 아니다, 그거는. 참, 그게 몸에 안 좋은 걸 몰랐으니까 좀 열심히 일하다가 암까지 얻게 되고 생명이 위험해진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방사능의 위험성이 각인이 되면서요. 1930년대 이제 방사능을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생기고 허용선 기준치도 만들어지는 제도적 규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방사능에 대한 연구 과정과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그 20세기 초의 그 방사능에 대한 인식이 참 재밌었고요. 그 일요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보는 느낌이 좀 있었네요. 네, 그 프로그램 보는 느낌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정체를 몰랐던 라돈이 무엇인지, 우리 일상에 이제 어떻게 존재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인류가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 다뤄드렸습니다. 그 텔레비 보는 것만큼 좀 재밌게 느끼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재미있게 상식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기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또 절실히 느끼게 됐네요. 네, 라돈가스 축적을 막기 위한 환기 꼭 필요하겠죠? 얼른 가서 창문 열어요. 시원하게 비도 오네요. 네. 뭐 일단 녹음 맞춰놓고 창문부터 얼른 열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교양의 세계로 한 걸음 교양톡톡 지금까지 호피디. 공작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